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2달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최근 민선 8기 첫 정무직 인사 예정자를 발표하면서 후속 인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오늘 명쾌한 주에서는 홍명환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모시고 오영훈 도정의 초반 행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이번에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대선, 지방선거, 중간에 여러 가지로 사연들도 있으셨는데,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홍명환 의원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는 그냥 요즘 좀 쉬고 있습니다. 예. 예. 장성철 위원장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찰. 예. 2016년 국민의당 총선 이후로 큰 선거를 3번 치렀는데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제가 후보가 못 됐잖아요. 예. 그래서 대선에서 어쨌든 정권 교체라고 하는 보람된 일이 있었고, 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6년 동안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저로 인해서 좀 부담 느끼신 분들, 혹시 폐 좀 끼치신 분들이 누굴까 그런 고민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지난 6년 동안 선거 과정에서 혹은 또 정치활동하면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또 일관성은 있는지 혹은 부족함은 없었는지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민선 8기 첫 고위직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지난주 도정 출범 한 달여 만에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예정자가 발표됐는데요. 정무부지사에는 김희현 전 제주도의원, 제주시장의 강병삼 변호사, 서귀포시장의 이종우 전 남제주군 의원 3분이 지명됐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두 분 한 줄씩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예. 20년 만에 인사해서 아마 쉽지 않았는데 저는 그냥 고심 끝에 결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심 끝에요. 예.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 오영훈 지사가 아직 인사청문회가 아직 끝나지는 예.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원팀 민주당 내 원팀 구성이라든지 복잡한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 또 전문성 네. 또 이전 도정과 다른 어떤 혁신 여러 가지 측면들의 기준들이 내부적으로 아마 충돌도 많이 하고 네. 고심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인선 일단 신청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인선 과정에서 아마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한 과정들의 최종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장성철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소문대로. 소문대로요? 어떤 의미인가요? 세 사람 다 소문이 자자했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게 현실화됐고, 예. 결과적으로는 전 오영훈 도지사 권력 독점 체제가 완성이 된 거다. 권력 독점 체제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겪으면서 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 지방행정이 처한 중앙정부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할 교섭 창구가 필요한 그런 인사도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홍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치르면서 원팀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참여했던 세력들의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결국은 오영훈 도지사 1인의 권력 독점 체제를 만들어낸 그런 인사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와의 교섭 창구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원팀을 이뤘던 세력에 대한 배려도 전혀 보이지 않은 오로지 오영훈만을 위한 오영훈 도지사만의 권력 독점이 완성된 인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후보자 한 명씩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정무부지사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주도 의원 3번 하셨죠. 김희현 전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이번에 정무부지사는 따로 공문하지 않고 도지사가 직접 지명했습니다. 김희현 의원 지난번 지방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번에 오영훈 후보 캠프에 합류했었다고 하는데 정무부지사로 임용된 김희현 예정자 적절한 인사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비판하려면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전문성이라든지 능력을 위주로 하려고 하지만은 또 그에 만한 적임자가 있느냐 뭐 이런 데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을 삼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김의원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의정 활동 같이 해보고 뭐 능력이나 농수축 경제위원장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셔서 아마 정무적인 판단들은 아마 잘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이제 소관 사무가 이제 농수축 이제 국하고 이제 해양수산국 좀 1차 산업 분야인데 이러한 분야에서 과연 전문성을 좀 가진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정무부지사가 도의회하고 소통도 그렇죠. 맡게 되지 않나요? 원래 이제 저희 제주도 조직이 참 이상한데 뭐 네. 정무적인 역할이라는 게 도지사부터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거를 정무부지사한테 맡긴다라는 게는 조금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너무 좀 이제 좀 왜곡되어 있는 걸로 그 도의원 보고.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정무부지사가 도의원하고 어떻게 소통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정무적인 역할들은 우리가 이제 국장들이라든지 뭐 부지사든 정무부지사든 도지사든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거를 이제 정무부지사 혼자에게 이렇게 맡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도리어 그렇다면은 해당 그 소관 실국이 어디냐. 지금 농수축하고 해양수산국을 담당하기 때문에 1차 산업의 전문성이나 어떤 역할들을 했으면 좋은데 우리 김의원 의원님이 물론 농수축 경제위원장도 하시고 뭐 나름대로 파악은 돼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부분에 적합한 인사인가라는 어떤 비판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장님은 상대당 저 인물들이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번에 우리 김의원 당이라도 전 뭐 의원을 정무부지사로 지명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영훈 도지사가 그 더불어민주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문대림 후보하고 원팀을 워낙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팀이라고 하는 정신의 입장에서 보면 전 정무부지사는 문대림 후보나 문대림 후보 측에서 추천한 사람이 난 갈 거라고 봤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 제주도 내의 민주당 지지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로지 자기 사람만을 심는 것이 과연 오영훈 도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김의원 전 의원은 오영훈 경선 때 지사의- 지지했잖아요. 경선 때 지지했기 오영훈 때문에. 후보 경선을 지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면에서 조금 오영훈 후보가 그 너무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김의원 후보가 걸어왔던 인생, 정치 인생을 보면 이만한 인물이 없죠. 그렇죠. 그 도의원 다선도 하셨고요. 관광협회와 또 관련된 일을 했는데 워낙 신망이 두터워요. 그래서 이제 관광협회나 관광 종사자들한테는 상당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일을 맡기면 그 분야에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로서는 전 괜찮은 분인데 과연 오영훈 후보 경선 때부터 도왔던 그런 분을 정무부지사로 놓는 것이 오영훈 도정에 과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선 전 의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영훈 도지사 권력 독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첫 번째 잔추를 놓은 건데 저는 오영훈 도정 내내 이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인사를 앞두고 협치 이런 부분을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뭐 원희룡 지사 시절에도 뭐 민주당 출신 그 안동우 그 부지사 이런 분들 지명했던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원희룡 지사 때는 좀 서운할 정도로 국민의힘 소속 사람은 빅3에 아무도 저 임명을 안 했어요. 고이범 전 제주시장 아무도 없었어요. 국민의힘 소속이. 오히려 민주당 쪽 사람들은 데려갔지만 그러니까 협치 차원에서는 오히려 과잉 대표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표현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김의원 정무부지사 넣은 거는 전 개인의 능력의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도정이라고 하는 게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권력 독점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오영훈 지사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 혹시 뭐 홍명환 의원님 반론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뭐 정당이 다르니까 이제 혹평하실 수 있는데 예. 그 뭐 우리 장승철 위원장께서도 도정의 뭐 정책기획관도 하시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초기 도정에서 아무래도 도정의 동력을 이렇게 확보하고 뭐 그런 측면도 좀 있고 이게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측면인데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이 기준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바로 그 지점인데 오영훈 그 후보가 이게 좀 표차가 크게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좀 세 보인단 말이에요. 본인이 보기에. 근데 권력은요. 집착하고 잡으려고 그러고 독점하려고 그러면 좁아져요. 나눠야 돼요. 외연을 확대하려고 해야 돼요. 이번에는 오영훈 도지사가 가장 좋은 조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대림 후보나 문대림 후보 측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정치 세력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갔다면 아마 오영훈 도정 상당히 탄탄했을 겁니다. 저는 꼭 국민의힘의 그런 자리를 다른 당이어서가 아니라 평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오영훈 도지사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좀 더 객관적이고 좀 길게 보고 권력 운용을 해야 된다. 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제주시장 개방형 지기 행정시장은 이제 공개 모집을 했는데 제주시장에는 두 분이 응모를 했는데 뭐 지금 내부적으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원래 한 분이 응모를 했다가 추가로 그 모집을 해서 한 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응모를 했다가 한 분이 서류에서 그 탈락이 되고 한 분이 아마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강병산 변호사가 제주시장 예정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제주대학교 로스쿨 1기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뭐 최근에 4.3 특별재심의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가장 최근에 선거에서 김한규 의원 선거 사무장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한규 의원과도 가깝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선거 캠프에도 있었고 그런데 대중적으로는 이제 그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뭐또 공직을 맡지는 않아서 좀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오영훈 도정이 또 어떤 혁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저는 그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인사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아마 이분이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그 이제 이 정치 쪽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녹색당 쪽에 어떤 최근까지 그런, 녹색당 당적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러한 어떤 그 성향의 분이시고 그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신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뭐 듣보잡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나름대로 그 우리 제주도정이 어떤 혁신적인 모습, 그 제주시장의 혁신적인 모습들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한규 후보가 뭐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그 능력이나 뭐 전문성 이런 걸 고려해서 잘한 인사냐 못한 인사냐 하는 것은 결국은 임명권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로서 평가를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 인사를 했다고 보고 전 그거는 도지사로서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병삼 행정시장이 되면 그 오영훈 도정의 행정시장으로서 뚜렷한 성과를 내면 그 인사 잘했다 할 것이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뭐 유야무야 되면 거 봐라 신임 갖다 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김한규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도지사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영훈 도지사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자기 라인들을 계속 챙기는 듯한 계속 그 얘기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외연을 넓혀야 되는데 외연을 계속 좁히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강병삼 변호사는 오영훈 지사와의 직접적인 인연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인수위원회 직접 참여하셨잖아요. 인수위원회 참여는 하셨죠.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하게 되면 도지사하고 계속 이제 업무 보고도 하고 대화도 하게 하다 보면 이게 인연이 생기면 이제 하나의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번 인수위 구성이 뭐 이렇게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전직 관료라든지 뭐 정치인들은 좀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고 그 좀 실무형으로 우리 뭐 특히 이제 젊은 70년대생들 좀 새로운 어떤 실무형의 어떤 인수위를 꾸리자는 취지로 구성된 걸로 알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된 것이지 그같이 무슨 개인적 인연으로 이런 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장 위원장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인수위원회 경력이 없이 아마 발탁을 했다면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텐데 인수위원을 거쳐서 해버렸고 정책 실무적인 측면에서 지난번 도의 의원 중에 우리 홍명환 의원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뭐 저는 그 강병삼 그 시장 후보가 뭐 이제 인사청문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뭐 검증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도 않냐. 물론 행정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천하겠지만은 시민을 대변하고 이러한 데 있어서 그 시민의 어떤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행정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인재가 아니겠나. 좀 기대를 하고요. 특히 저는 우리 민주당 쪽의 인물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더 조금 진보적인 그 녹색당 쪽의 활동을 해왔던 분이어서 좀 더 혁신적인 모습을 오영훈 지사의 보이지 않을까. 측근은 아니라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뭐 둘과의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서귀포 시장에는 이종우 전 남재주군 의회 의장이 지명됐습니다. 초대 남재주군 의원 출신이고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주 지역 핵심 참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한국마사회 본부장도 맡았었고요. 김은엄 전 의원 보좌관도 지내셨다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아마 90년대 아마 남재주군 의원 하셨던 걸로 알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방 행정에는 참여를 안 하시다가 오랜만에 복귀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이종우 예정자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먼저 먼저 계속 잘 아십니까? 예. 아니 뭐 밥을 자주 못 먹어서 예전에 그 남재주군 의회 의원을 하셨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 하셨고 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여러 가지 정무적 정치적 활동을 쭉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으로만 보면 행정시장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경력을 가진 분 아니냐. 혹시 아시는 분이라서 아니요. 평가가 기초의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초행정을 아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도 오영훈 후보 비서실장을 했어요. 물론 인수위 때 하셨죠. 예, 인수위 때 비서실장까지 하시고. 오영훈 도지사가 참 이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했을까? 만약 고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자라고 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난 닥칠 것이다 얘기는 아까 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초의회 의원 경험이라든지 또 국회 보좌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나름대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홍명환 의원님은 어떠세요? 뭐 저도 뭐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이종우 그 예정자를 잘 압니다. 잘 아세요? 잘 아시고 저희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제 뭐 20여 년 이상 이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또 지역 실정도 잘 알고 국정도 경험했고 뭐 행정 경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참 자기를 내세우지 않다 보니까 일반 우리 도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대중적으로 뭐 나선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그러고요. 저도 뭐 사실 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시고 또 자기가 이게 막 앞에 나서서 이제 이러는 것보단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들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어서 저는 만일 이번 행정시장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역할을 잘하실 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이제
캠프의 어떤 비서실장을 하셔서 이제 자꾸 측근 아니냐 하는데 아마 오영훈 지사 어떤 후보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좀 다른 편에 있었죠. 어떻게 보면 상대편을 이게 모셔온 그런 케이스여서 이게 마치 오영훈 비서실장이었지만 측근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죠. 이게 보면은 역할은 비서실장이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언도 하고 이제 선배로서 역할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이지. 이게 마치 자기 뭐 측근 이런 관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 경륜과 그다음 행정 어떤 능력도 있고 또 특히 그 서귀포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어서 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오영훈 어떤 도지사와 같이 협력하면서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공공기관장. 지금 최근에 잇따라 지금 사표를 내신 분들이 많아요. 뭐 자연스럽게 뭐 사표를 냈다고 봐야 할지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표를 낸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뭐 거치가 결정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 중에 총 지방공기업 3군데하고 출자 출연 기관이 14군데 정도 된다는데 한 9군데 정도가 이제 교체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공모가 시작된 곳도 있고 뭐 일괄적으로 지금 아직 그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은 건 아닙니다만은 뭐 최근에 사표를 낸 분들이 많아서 교체될 것 같은데 이게 항상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그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장 인사는 아직까지 지금 뭐 발표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뭐 지금 예상하고 계신지 혹시 뭐 홍명한 의원님은 오영훈 지사가 공공기관장 인사를 어떻게 할 걸로 지금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아직 뭐 공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일단 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빅3 제주시장, 뭐 서귀포시장, 정무부지사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다음 순서로 이번 8월 인사 때 이제 진행을 해나갈 걸로 보는데요. 일단 뭐 오영훈 지사가 누누이 말했듯이 이 전문성과 뭐 능력을 중심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인물이 있느냐, 그게 적합한 인물이 있느냐, 그 다음 그러한 인물이 또 이제 신청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상은 그렇지만 현실에 저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풀어가지 아까 지금 무슨 선거 공신들 뭐 이렇게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상반기 때에는 가능한 한 그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공신이라든지 또 어떤 뭐 측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가능한 한 좀 배제를 하면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들을 발탁하는데 우선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농공행상 보훈 인사 하지 마라. 이번에 도의회 의장도 이런 얘기했었는데 장성철 위원장님은 저는 요 기관장 얘기 전에 그 전체 인사 방향 관련해서 뭐 선거 공신 전 써야 된다고 봐요. 그거 안 쓸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쓸 거냐, 어떻게 구색 균형을 맞출 거냐 이 문제인데 선거 공신으로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좁아져요, 권력이요. 도정 운영의 폭도 좁아지고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드린 거고 기관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임명권자가 바뀌면 임명받으신 분들 다 거치 정리하는 게 그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고 버티고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밖에서 보면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임명권자와 그 임기를 맞추는 게 저는 그 주민들이 선출해준 주민들에 대한 예의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요. 아까 뭐 전문성과 능력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이러는데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결론은 뭐냐면 임명권자가 성과로서 답을 해야 돼요. 어떤 기관장을 맡겼을 때 그 기관의 업무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면 성공한 인사인 거고 그러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고 그냥 뭐 시간만 때우고 그런 식으로 보이면 그건 실패한 인사죠. 그래서 정말 사람 고르는데 신중해야 되고 좀 균형감 있게 인사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관장 인사도 오영훈 도지사께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인사니까 뭐 나름대로 상식과 이것대로 다른 거고 문제는 중요한 건 아까 얘기대로 현실적인 그 사람 문제죠. 예, 사람 문제가 있고 또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뭐 이제 도지사 임기는 4년인데 이제 기관장 임기가 이제 3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게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를 이제 2년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잘했을 때는 이제 2년을 더해서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조금 이게 바꿔줘야 되지 않냐. 이게 사실 조례는 아니고 그 내부에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는 거죠 지금. 뭐 그렇죠. 이 집안 있으면은 그 내부 정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마치 전임 도적이 알박기에서 남겨가 버린 식으로 막 자꾸 이렇게 갈등 생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정 의원님 의견은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 2년 해서 이렇게 임기에 같이 가야죠. 예. 예. 지금 최근에 통과된 추경 예산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전도민 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통과가 됐는데 그 전도민 재난지원금 뭐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은 그 오영훈 도정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데 좀 의심이 드는데요. 이제 전도민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집합금지가 이루어지고 이제 경제 활동이 이게 위축이 돼서 이렇게 됐을 때는 나름대로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이 코로나 이제 어떤 집합금지나 이런 것도 없고 일상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기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그 피해 어떤 계층이나 이런 게 좀 어떤 선택을 하던 그러한 것들이 어땠을까 하는데 저는 이번 뭐 여러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그렇게 뭐 받으면 좋긴 합니다만은 장성철 위원장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할 때 굉장히 협소하고 폭이 좁은 의논을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에 사람들이 널리 쓰고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현재 못하고 한두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는 걸 채택을 해서 결정해버리는 건데 도지사가 결정해버리면 후퇴가 안 되거든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재난지원금 찬반이 있었지만 그때의 명분이 뚜렷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영업자 매출이 줄어들었다. 소비가 너무 줄어들어서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니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주자해서 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소비 진작이 도움이 됐어요. 이게 마트나 뭐 안경점이나 그동안 소비가 안 됐던 데도 막 소비 난다고 막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금 700억 돈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10만 원씩 왜 줘야 돼요? 명분이 뭐예요? 소비 진작 시킨다. 그거 지금 동의할 도민이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700억 추경 예산 후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00억이면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코로나 재난 때문에 어려워진 예를 들면 제주도 내 여행업 같은데요. 그리고 단체 관광 관련 업종들이요. 그동안 너무나 억울하게 힘들었던 부분들 많이 있어요. 잘 찾아내서 선택과 집중해서 그런 쪽에 이런 지원금을 써야지 어떻게 전 도민들한테 700억을 10만 원씩 나눠줘 가지고 이거야말로 생색내기용이다 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 또 한 가지 관심거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15분 제주 오영훈 지사의 공약들에 대한 용역 예산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홍명환 의원님. 저는 뭐 상당히 뭐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뭐 도민들의 다수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를 뭐 일부 용역진들이 아니라 도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잘 듣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좀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고 잘 될 걸로 봅니다. 주민 투표를 2024년이요? 뭐 2년 이내에 실행해서 이제 실현해 보자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법률도 이제 개정을 해야 되고 또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좀 풀어야 되고 또 이제 뭐
이제 아마 중앙정부와의 협의 속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이제 기관 통합형 뭐 이 논란도 좀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면은 충분히 그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느껴왔던 사실 지칠 대로 지쳐서 포기할까 하다가 이게 이 불씨가 다시 살아난 건데 이 문제가 15분 풀릴 거라고 제주는 봅니다. 아직까지 좀 생소한 개념이어서요. 뭐 어떻게 좀 그림을 그리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낯설기는 합니다만은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뭐 주거 문제도 생기고 이제 교통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제주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과거에 15분 거리를 제주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15분 도시 개념으로 이제 좀 이렇게 설계가 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뭐 40분, 50분, 심지어 뭐 1시간 이렇게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떤 대중교통의 혁신이나 다른 어떤 신교통 수단을 통해서 좀 더 주민들이 좀 이동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풀어보자. 그리고 도로 내고 건물 짓고 하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어떤 주민의 어떤 삶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바꿔보자 하는 개념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은 아직은 많이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향후 좀 1년 정도 풀어나가야 용역기간이 되겠죠. 가는다. 예. 장성철 위원장님 이런 공약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책을 추진하려면 연구 용역이 필요하고 연구 용역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뭐 도에서 예산에 관련된 논의가 되는데 저는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도지사가 2개를 잘못했어요. 하나는 그 기초자치단체를 6개, 7개로 하겠다. 두 번째는 기관 대립형이 아니고 기관 통합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는 이건 큰 잘못이에요. 이걸 해버리면은 연구 용역진들이 다양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뭐가 이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 전에 도에서 정책 방향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도지사가 비록 이렇게 기관 통합형 혹은 6개, 7개 얘기했지만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겠다. 그래서 제주형 기초단체 모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연구 용역 보고서에 담아달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고 전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도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건 도의에도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15분 제주는요. 전 폐기해야 된다고 봐요. 폐기해야 된다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홍명환 의원님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15분 제주의 개념을 살린 도시계획을 하든 교통을 하든 어떤 그 15분 제주이라고 하는 어떤 컨셉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도정을 운영해야지 15분 제주라고 하는 막연한 목표를 갖고 도민들한테 설명은 하면 할수록 이거는 구렁텅이 빠져요. 15분 제주는요. 예를 들면 애월읍 하고요, 한경면 하고요, 연동하고 노영하고 다 달라요. 도시 규모가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15분으로 하고 하는 획일적인 시간의 거리를 갖고 도시 디자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긴 하시겠지만 어떤 뜻으로 했는지는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구체적인 정책의 과제로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아젠다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15분 제주에 대한 연구 용역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연구 용역진이 혼란스러워서 어떤 용역을 해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국적으로 유행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제주 지역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박형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제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2,000명 선까지 지금 늘어났고요. 과거 6월 달보다는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달 사이에 뭐 지금 한 10배 가까이 지금 늘어났는데 현재 상황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걸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지금 3월 달에 예. 제주도에서 많을 때는 이제 6천 명 이상까지도 확진자 6,000명. 하루에 예. 6천 명 이상까지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 유행을 이제 잘 넘겨왔는데 지금 현재 발생 수준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증도, 중증 환자 발생률과 치명률, 그리고 우리가 지금 1, 2, 3월에 발생해서 자연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 그리고 치료제 확보, 그리고 치료 인프라 확보를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이제 관심이 되는 게 네. 일단 숫자가 네. 제일 와닿으니까요. 확진자가 지금 제주도는 최고 3,000명 네. 발생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대비하기로 했는데 이번 재유행으로 제주 지역 확진자는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확진자 수 추계하는 수학적 모델링을 하시는 팀이 한 6, 7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팀도 사실 매일매일 변수들을 확인된 숫자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고 있거든요. 미세하게 그 조정하면서 단기 추정과 중기 추정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 원래 이제 그 올 여름 지금 현재 유행의 가장 최고 정점을 한 18만 명 정도까지 전국적으로 하루에 전국적으로요? 보다가 지금 이제 30만 명 이상까지도 추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주가 전국의 1%니까 거기서 3,000명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3,000명, 4,000명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3월 유행의 파고를 잘 넘겼던 것처럼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여력은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네. 유행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BA5, 뭐 BA2.75, 뭐 이게 명칭도 네, 좀 예. 낯섭니다만은 켄타우로스요. 하여튼 이런 변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전보다는 좀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를 독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제주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뭐 위중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지고 네. 있지는 않은데요. 변이 바이러스, 과거보다는 위험성이 좀 떨어진 걸로 봐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BA.5 유행하는 그 데이터가 예. 그 6월까지 환자가 많지 않아서 네. 정확하게 지금 충분한 데이터가 자료가 확보가 되지는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위중증 환자의 증가 추이라든지 환자 수를 놓고 봤을 때 오미크론보다 결코 높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켄타우로스 바이러스 변이는 아직 좀 불확실합니다만 현재 그 우세종으로 지금 BA.5와 그다음에 켄타우로스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우세종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연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상황으로는 위중증, 중증화율이 더 높아지는 변이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네. 고위험군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영훈 도지사도 4차 접종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네. 과연 지금 이제 3차 접종까지 이제 제주에서도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죠. 네, 많고 많습니다. 2차 접종도 네. 대부분 하죠. 근데 과연 내가 지금 4차 접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네. 현 시점에서 백신 접종은 필요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될까? 이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제 좀 이론적인 말씀 먼저 드리면 예. 백신 접종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파를 차단하는 거고 예. 하나는 감염됐을 때 중증 상태로 가는 것을 줄여주는, 막아주는 효과지 두 가지인데요. 예.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기도 감염을 중심으로 전파가 되고 있어서 전파 차단 효과는 미약합니다. 하지만 중증화 예방 효과는 대단히 높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게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자체의 그 변이가 되면서 위험도가 과거보다는 좀 낮아진 거에다가 백신 접종 효과로 우리가 지금 일상에 다가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선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4차 예. 접종을. 그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뭐냐면 백신 접종을 하시면 중화항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 중화항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4-5달 지나면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4-5달이요? 예, 경과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항체가가 이제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그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항암제라든지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연령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4차 접종을 하시면 몸에 중화항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바이러스가에 내가 감염됐을 때 중증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맞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고위험군은 말씀드릴 수 4차 있습니다. 접종이 필요하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감염되셨던 지금 2, 3, 4월 유행할 때 감염되셨던 분들이나 지금 이제 감염되셨던 분들은 4차 접종을 지금 올 여름 유행에는 좀 유예하셨다가 지금 그 계절 독감 유행하고 찬바람 불 때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 맞는 시절에 예. 그때는 이제 접종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올해가 가기 전에는 새로운 접종을 해야 된다. 예, 그럼 이 접종 이제 중화항체 효과 항체가가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예. 우리 면역 체계에는 기억세포가 새로운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중증화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지금 그 올겨울의 유행에 대비해서는 백신을 좀 접종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뭐 정부와 제주도는 뚜렷한 지금 거리두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없고 이제 병상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진료센터 예. 이런 부분을 지금 보완하기로 했다는데 현재까지 뭐 제주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은 뭐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개인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동안 작년까지는 코로나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예. 1급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감염병입니다. 그러니까 박멸시켜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2급으로 낮췄거든요. 예. 그러니까 2급, 2급부터는 2급 아래는 더불어 사는 거죠. 병원체랑 이제 더불어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군요. 예,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기대를 지금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그 병원체, 코로나19라는 병원체랑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려되는 거는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변이 과정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함이 있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유행에 따른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면역력이 낮아졌을 때 대유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시하고 있는 거다. 이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상으로 회복을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절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 1급으로 지정돼서 관리할 때보다는 국가가 해주는 국가의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가온 것이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지역 축제들이 지금 열리기 그렇죠. 시작했는데 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행사들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확진된 비율, 그리고 다 확진되신 분들이 올 초에 감염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고, 그 다음에 지금 올 유행에도 꽤 많으신 분들이 걸리고 회복되셨기 때문에 저는 일정 수준의 면역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옥죄서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그 대응 역량을 높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아무래도 이제 국제 관광지다 보니까
언제쯤 외국인들이 제주를 찾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사증 입국이 재개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 관광이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제주 관광은 언제쯤 정상화될 걸로 지금 예상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주에 오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중국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가 올 초에 겪었던 유행처럼 예.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예. 자체적으로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부족한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제주를 관광할 수 있는 시점이 될 때 저는 제주 관광이 해외 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중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저는 더 중국 정부가 마음먹기 달렸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방역 정책이 저는 제주 그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아무도 점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자, 그 지금 최근에 정기석 국가감염위기 대응 자문위원장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번 겨울을 잘 넘기면 훨씬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약간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재유행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가능하거든요. 이유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외국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유행의 흐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감염자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외국보다 낮은 거는 우리는 그 확진자 대부분이 올 초에 유행하면서 감염됐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외국은 그 이제 재작년에 감염됐던 분들이 많이 이 유행에 또 걸리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고 봤을 때 이게 완전히 깔끔하게 사라지진 않고 지금 겨울이나 여름처럼 계절 유행의 이 주기는 일정 기간 반복돼 가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면역력을 집단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 파고의 그 깊이와 크기와 넓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보다 일상으로 확실히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 종식이 다가옵니까? 어떻게 될까요? 종식은 어떻게? 종식은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절 독감처럼 되는 거죠. 그 계절 독감의 기원이 100년 전 스페인 독감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계절 독감 유행처럼 변해가는 시간 그리고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게 얼마가 될지는 현재로서 예측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마스크 없이 생활하던 예전처럼 자유로운 시기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언제나 내 맘 가득 나에겐 네가 기적이야.